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의도의 진실은 뭘 말하는 건가요?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혹은 나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 정작 당신네들은 뭘로 먹고 사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직접 투자들은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어서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도와주실 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보셨? 그럼요. 읽어봤습니다. 예. 주말 동안 읽어봤는데 네. 역시 방송하시는 분이 쓰신 책은 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문장이 참 간결하고 가독성이 너무 좋아서 네. 정말 빠르게 잘 읽었습니다. 쉽게 읽혀야 되는데. 쉽게 읽혔어요. 다행이다, 간결하고 다행이다. 문장이 쉽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역시 선배는 다르구나. 아니 근데 이 책을 논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고. 비밀이 아니라 상식 아니겠느냐고. 책 팔려고 이름에 이렇게 좀 비밀 이렇게 붙인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투자를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고 여의도의 생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 상식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증권부 출입 꽤 오래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뉴스로는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주는 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책입니다. 이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맞습니다.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의 평소 마이크를 조금 가져와서 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세요. 원고에 없는 거 해도 되나요? 그럼요. 뭐 책에 어딘가 있겠죠. 뭐. 언제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오래 걸렸다는 게 자랑은 아닌데 주말에 한 꼭지씩 조금씩 쓰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흡이 책 하나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단편적인 게 있어서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만지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던. 여기에서 이렇게 이 업종에서 계신지 이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시장 이 업종에 계신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시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주제는 책을 쓸 만한 주제는 굉장히 넓고 많잖아요. 네. 근데 하필 이렇게 이 여의도에 대해서 써보겠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주식 투자에 관한 어떤 방법 이런 책들은 제가 아니어도 쓸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약간 기자 생활 오래 해봤고 이대호 기자니까 쓸 수 있는 책이지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던 그 자본시장의 뒷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주 생생한 민낯,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게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누구도 먼저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먼저 얘기하기 왠지 불편한 이야기들, 뭐 욕먹을 각오 좀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보면 네. 이 내용은 취재원과 굉장히 깊은 사이가 아니면 알기 힘든 네,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이분 정말 관계들이 다 좋으셨구나. 깔깔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많이 얻어 듣고.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저도 기자 생활을 같은 분야에서 했으니까 이거 쓰셔도 괜찮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책 쓰시면서 고민스러운 거, 좀 어려웠던 부분 없으셨어요? 약간 그래서 비실명 처리한, 이니셜 처리한 것들도 좀 있고, 또 이 책 쓰는 사이에 제도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한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시 따라잡는데도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침서기도 하고 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워 듣는 얘기 오며 가며 그런 얘기들은 많기는 한데 사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본시장의 생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예진 소장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출연할 때마다 얼마를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먼저 밝히기는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네. 특히 돈이 오가는 이 자본시장 바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업권마다 다르고 그 업권에 속한 직군마다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투자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많은 금융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하나하나 그 회사 하나하나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나의 자산, 나의 돈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던 거고요. 책의 요 앞에 보면은 네. 삐지라고 하죠. 네. 여기에 문구를 쓴 게 하나 있는데 워런 버핏이 도박판을 빗대서 한 말인데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당신이 호구인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박판에 한정해서 좀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내가 호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1,400만 주식 투자자 중에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네. 거의 다가 정말 취재원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해보지 않은 내용이라면 쓰기 힘든 내용들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다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 내용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의 책을 키워드로 한번 좋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이대호 편집장이 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여의도의 진실. 오래전부터 여의도 하면 네. 옛날에는 방송국이 있는 네. 근데 이제 방송국들은 다 상암으로 대부분 떠났고 KBS만 남아있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에서 이대호 편집장이 말하고자 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여의도의 진실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혹은 나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 금융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들 정작 당신네들은 뭘로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가입을 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당신들한테 뭐가 좋은데 라는 이해관계를 그래도 이해는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증권사 지점에 가면 영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PB라고 하는 네네. 프라이빗 뱅커들. 그 사람들의 몸값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 사람들의 손익분기점, 고객들이 과연 주식을 몇 번이나 회전을 해야 얼마나 사고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직접 투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생리를 좀 알고 넘어가자. 사실 거기에서부터 좀 진실을 추구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데 좀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책 읽으신 투자자분들이 네. PB분들 전화 오고 그러면 내가 내 것까지 돌리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더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분들한테 나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래서 고객님이 주식을 많이 사고 팔수록 증권사나 영업점 지점 직원 입장에선 좋습니다. 다만 그냥 회전만 시키고 당신의 손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부를 일구는 것도 좋고 자산도 계좌도 더 불려드리고 저희도 같이 수수료도 수취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현명한 투자활동,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려면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상대방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월급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그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판단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속거나 속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애널리스트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좀 길게 있더라고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사실 증권가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권사의 꽃이죠. 진짜. 네. 근데 저도 사실 언론사 다니면서 이 행사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분들 말 사실은 근데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언론사에서 선정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신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데 그냥 언론사가 기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꼽는 게 아니라 사실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폴 방식이라고 하는 투표 방식이 방식.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그는 언론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실제로 애널리스트에게 서비스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을 네. 대상으로 표를 몇 개씩 줍니다. 이거는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에서 표가 더 많이 있고 작은 데는 뭐 한두 표밖에 없는 데들도 있고 그들 대상으로 각 섹터별로 누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나요? 섹터별로 이제 한 명씩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쁘게 말하면 인기 투표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좋게 말하면 뭐 좋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이해관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표를 주게 돼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세미나를 더 한 번이라도 자기네한테 뭐 자료를 하나 더 뽑아준 엑셀 파일이라도 하나 뽑아준 사람한테 고마우니까 표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폴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네. 투표 시즌. 왜 라디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있죠. 이럴 때 애널리스트들 리서치 센터에서 법인카드를 풉니다. 쫙 풀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술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인기투표 성향으로 좀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선정이 된다. 단순히 봐서 안 되는 거는 한 번 뽑혔다라고 해서 베스트가 아니라 진짜 여러 번 뽑혀서 아 진짜 이 사람이 누적해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정량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정량 평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폴 방식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알려지질 않았는데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있죠. 실적 추정치라 목표 주가를 데이터로 환산을 해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가깝게 맞았는지 적중률이 어느 정도냐? 적중률, 기간별로 그걸 정량으로 평가를 해서 1, 2, 3등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령이나 어떤 투표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실력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단점은 작년에 1등한 사람이 다음에는 10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등한 사람이 다음에는 이 섹터나 증권가를 떠나버리고 사실 이것도 누적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몇 차례 베스트에 올랐고 이게 되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누적되기 전에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또 편차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를 꼽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역사가 너무 짧다.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점 같은 데나 시장에서 보면 책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쓴 뭐뭐 이런 식인데 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래요. 왜 이렇게 많아요? 만약에 어예진 소장이 애널리스트예요. 네. 12년 전에 애널리스트 한번 베스트로 뽑혔어요. 네. 어디 나가서 베스트라고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하죠. 저 베스트 합니다. 애널리스트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미스코리아처럼 한 번이라도 거기서 뽑혔으면 계속 그냥 베스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이라도 베스트 한 사람은 어디 가서 계속 베스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은 죄다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데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들이 쓴 네. 이제 리포트 저희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기업 분석이나 뭐 주가 동향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리포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매수예요. 왜 매도 리포트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이게 돈이 되면 쓰죠. 돈이 되는데 매도 리포트를 안 쓰겠습니까? 돈이 된다는 거는 이 리포트를 썼을 때 증권사에게 어떻게 돈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는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여의도 바닥에서는 그걸 이제 유식하게 말로 뭐 브로커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공인중개사랑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땅이든 집을 매매를 해야만 매매 거래 수수료를 얻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주식을 거래해야만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되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좋은 매물을 소개를 해줘야 되죠. 네. 공인중개사도 정말 어떤 집을 잘 브리핑해주는 사람이랑 지금 막 가는 것도 귀찮아. 지금 거기 집주인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등기부등 뭐 이런 거나 보세요 하는 사람이랑 누구를 상대로 거래를 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나 차 태워서 그 집 앞에 한번 데려다 주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어떻고요? 하이닉스의 상황이 어떻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이고 잘 브리핑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바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시작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다 매수를 하죠. 매도를 하기 위한 매도 리포트가 없는 이유는 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시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4%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을 땐 2%, 많아야 한 4, 5%. 근데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들은 저기 96% 차지하는 고객을 포기하고 4% 고객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매도 리포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매도 리포트를 쓰면 96%에 달하는 매수만 하는 혹은 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존 고객한테 욕먹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뭐야, 이 주식을 지금 팔라고 리포트를 썼어? 내가 당신네 증권사랑 다시는 거래하나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당 기업하고도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자들도 네. 기업에 좀 사이 안 좋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할 때 막 이렇게 안 좋은 기사 쓰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반기지를 않죠. 반기지 않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썼어. 이 회사 주가 이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반길까요? 출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그 IR 담당하시는 혹은 CFO라고 재무 담당하시는 이런 임원이나 임직원들이 다음부터 저 애널리스트 전화도 받지 말고 자료도 주지 말고 뭐 알려주지도 마.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는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지니까 분석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 섹터에서 정확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돈도 안 되고, 둘째 이해관계에서도 불리해지니 애널리스트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 해당 기업이 증권사의 고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뭐 증자라든가 뭐 매자닌이라고 하는 CBBW 이런 거를 찍을 때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증권사가 그걸 대행을 네. 해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안 좋다고 매도 리포트 쓴 증권사한테 그 중개를 맡기겠습니까? 밉죠. 자꾸 우리 집 안 좋다고 소문내는 복덕방 사장님한테 집 내놓겠어요? 아니요. 다른 공인중개사 찾아가죠. 너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맨날 금융당국에서도 애널리스트 매도 리포트가 너무 없다. 매도 리포트를 열심히 써라 하면서 막 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몇 개 나왔나 이거 체크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 이거 그렇게 썼다가는 이제 기업금융이나 IB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분이 리서치 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매도 리포트 누가 썼어? 잠깐 올라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자기 출입처에 대해서 소신 있는 기사를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네. 언론사들은 뭐 어떤 광고 영업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더 하죠. 예. 거의 자본시장의 한 중심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요거 예전에 취재를 할 때 음. 외국계는 매도가 많은데 왜 국내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에 이제 해외 취재를 했죠. 그랬을 때 외국계는 이렇게 사업적으로 그쵸. 연관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에서 만약에 국내에서 매도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이거를 냈을 때 보이콧을 한다, 뭐 자료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그 기업을 이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기업의 투명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관계주의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된다라는 그런 그쵸.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도 그렇고 거의 주식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의 비중이 한 30%, 4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공매도 리포트를 쓰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리포트를 열심히 쓰는 거죠. 뭐 힌덴버그 리서치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니콜라 그 수소 그렇죠. 트럭이 가짜라는 걸 밝혀낸 네. 그런 데처럼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한 우물을 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도 다른 게 이 수익을 하는 게 뭐 어떤 투자은행 서비스보다는 뭐 M&A나 이런 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그걸 뽑는 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봤을 때 그럼 증권사도 믿지 말고 그 리포트 쓴 애널리스트도 믿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왜 있는 겁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역시 애널리스트는 못 믿을 놈들, 나쁜 놈들, 개미들을 등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정말로 좋은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물론 그럼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게 흘러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저는 100%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 믿어야지라고 주식을 샀다간 큰 코 닥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럼요. 네. 첫 번째 애널리스트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무십사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 분석사, 엄밀한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조사,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리서치 센터라는 말이 없었고 당시에는 조사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조사부, 조사역. 살벌하네요. 되게 옛날 말 같죠. 네. 근데 그분들의 원래 역할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조사하고 분석한 걸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조금 예측하는 것까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가를 예측하거나 주가를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것도 사실은 이른바 이제 적정 주가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이 정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더 만약에 잘 벌게 되면 한 6개월, 1년 뒤에 기업 가치는 이 정도에 가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목표라고 해서 꼭 그 주가로 갑니다 라는 거를 예언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언하시면 리포트 쓰지 마셔야죠. 그렇죠. 혼자 거의 신이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예언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 거고,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분업이 되어 있죠. 네. 자산운용사에서도 애널리스트는 조사와 분석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건 펀드 매니저죠. 이 종목을 펀드에 담을지 말지, 담는다면 얼마나 살지.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사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 그리고 실제 자금 집행을 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 반쪽짜리인 거죠, 사실은. 왜?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치 최종 결정을 내가 하지만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에 한 것처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100% 확신하고 그걸로 내가 따라간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외국에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어떤 종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적중을 하지 못해도 그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내용이 통찰력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으면 맞아요. 그 애널리스트에 대한 오히려 능력과 신뢰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들어서는 좀 국내에도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시간 많이 투자하고 애쓴 그 보고서들이 그렇죠. 가끔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때는 그 어떤 논리, 근거, 네.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표 주가가 지금 따블이야?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야? 그럼 저거 사야지. 그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분들이 근데 증권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추천 종목 추천 있잖아요. 이번 네. 주에 추천 종목. 그래서 많이 나오죠. 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죠. 이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는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어, 다른 의견이야 하는데 추천 종목이라고 증권사에서 딱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증권사가 추천 종목을 계속 내어주는 건 네, 거래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보다 이게 더 매력적이에요. 더 매력적인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걸 팔고 또 새로운 걸 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리지, 즉 매매 거래 수수료가 상당한 수입원이 되니 그걸 일으켜야죠. 근데 고객한테 가만히 계시도록 놔두면 거래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아파트를 보여줘야지. 저게 더 돈데? 이 지역보다 거기가 돈데? 그러면서 뭔가 갈아타기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갈아타기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간 추천주, 월간 추천주, 심지어 데일리, 일간 추천주도 나가는 거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의도 표현으로는 콜이 돈다고 합니다. 콜이 네. 돈다라는 건 지점에서 직원들이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죠. 네, 이번에 저희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적정한 가격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좀 고객님 계좌에 담아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사실 그것도 걸러야 되는 게, 너무 잦은 종목 추천은 네. 조금 내려놓으십사. 너무 많이 듣게 되면은 100개 들으면 그 중에 10개는 내가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걸러 들으십사. 이 책 내용에도 있지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조금 더 생각하면 맞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죠. 증권사들이 가끔 이제 실전 투자 대회, 투자왕 선발 대회 막 하죠, 크게.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도 종종 됩니다. 네. 실전 투자 대회 우승자, 수익률 한 달 만에 300%. 맞아요. 그럼 어때요? 신 같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싶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다 마케팅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이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하는 증권사와 여기 참여하는 참가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이 많이 일어날수록, 매매, 사고팔고 많이 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좋아지는데, 네. 한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한 달 안에 승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수익률 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저 실전 투자 대회 기간은 한 달이지만 저는 1년 동안 갖고 있을게 한 번 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미친 듯이 사고 팔아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 문화가 커질수록 증권사는 수익 기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100명이 참여했다. 11등, 4등, 5등 기억 못해요. 무조건 1, 2,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사가 나를 홍보해주고 기사에 내 이름이 나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급등주 따라가는 거고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거고 대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신용융자를 쓰는 거예요. 한 100만 원어치 살 거 한 150만 원, 170만 원 사는 거죠. 그쵸. 신용융자 풀로. 그쵸. 근데 그 신용융자를 어디서 쓴다? 이걸 개최한 증권사에게 빌리는 거죠. 그럼 증권사는 또 신용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더 얻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써서 뭐 아니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실전 투자 대회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는 뭐 아니면 도를 던지는 사람들처럼 하겠다? 아, 그거는 정말 그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일이죠. 이게 저도 증권사 홍보팀에서 들은 건데 네. 이 문장이면 대충 느낌이 딱 무슨 말인지 오실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수익률 대회에 네. 참가자들 진짜 많아. 이번에 수익률 대회 대박 났어. 수수료 엄청 벌었대. 그거죠.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투자 고수들의 진실. 이 유튜브를 보면 또 SNS에서도 그래요. 이제 본인 계좌 인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빨간색에 이제 수익률 100%, 200%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이렇게 글 올리시면서 계좌 인증.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저도 제 계좌 공개한 적 있어요. 계좌 그래요? 인증. 수익률 2600%. 어떻게요? 할 말을 잃으셨나요? 와이스트릿 그 유튜브에서 네, 실제로 제 계좌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걸 뭘 보여드렸냐면 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 매입 단가 변경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어. 네. 근데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5만 원으로 매입 단가를 내가 그냥 고쳐 쓰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플러스 100%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뭐 다른 거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는 아니면 타사 대체 입고를 했을 때 좀 단가가 달라지는 거 좀 보정하시라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건데 그거를 계좌를 약간 속여서 제 실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제가 지금 한 2달 만에 2600%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꿰기 위한 도구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던 거고 심지어 HTML 네. 코드 있잖아요. 네네. 뭐 크롬 같은 브라우저 통해서 얼마든지 통장 잔액 그 숫자를 위조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예 그냥 사채를 빌려오는 거예요. 사채를 빌려와서 내 계좌에 지금 100억 있는 거 보이지? 이거 실제야. 이걸로도 사고팔려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갚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저 사람 주식으로 100억 벌었대. 저 사람 말 믿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좀 갖다 바쳐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저희 유튜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지상파도 그렇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계좌 공개하라고. 저 사람 진짜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아니야. 계좌 인증해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500% 수익 난 계좌를 인증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 다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회비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일 거면 어떻게 해서든 속일 수가 있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니 뭐 하나를 보고 내가 당신을 믿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거 심지어 M&A 같은 거 할 때도 써먹죠. 맞습니다. M&A 할 때도 당신네들이 정말 우리 회사 인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계좌 잔고 내역서 같은 걸 요청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집 살 때도 그렇고 우리 매물 보여주기 전에 우리 대문 열고 속살 다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일종의 무자본 M&A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겠어요. 예.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아예 회사, 그럴듯하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유사투자 자문 이렇게 이름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까지 믿고 조심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유사투자자문이라고 해서 그게 다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근데 사실
유사 투자 자문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어혜진 소장님. 저도 할 수 저도 할 있습니다. 수 있고 거의 뭐 초등학교 중퇴해도 할 수가 있는 게 유사 투자 자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 등록제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나 어떤 홈페이지 어떤 온라인 뭘 이용을 해서 유사 투자 자문을 할게요 써서 내면은 교육 한 몇 시간 그렇죠. 받고 교육 몇 바로. 시간 받고 그럼 필요한 것만 이수를 하면은 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2,000개를 넘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뭐 증권 방송의 전문가분들도 다 이런 그렇죠. 그런 개인 사업자로 네. 개인 사업체로 갖고 있고 적을 때는 2,000개, 많을 때는 2,500개. 그러다가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작심하고 단속을 하면은 한 3,400개 훅 이렇게 말소돼 버리고 네. 또 그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회비가 뭐 적게는 30만 원에서 월 많게는 100 몇십만 원까지도 있고 1년에 뭐 한 5, 600만 원에서 1,000 몇백만 원 호가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들 마음인 거예요. 얼마를 받든 간에.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종목을 추천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예감이라든지 막 이런 채널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 어렵잖아. 아 귀찮아 그냥 종목이나 던져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모레 한 일주일 만에 1, 20% 오를 종목이나 맨날 알려줬으면 좋겠고. 전 성공예감 도움 많이 되던데요. 어렵지 않던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귀찮아하죠. 그렇죠. 지름길을 찾게 되죠. 근데 항상 저도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름길에는 덫이 놓여 있다. 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개 중에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신들 것만 이용을 하게끔 하고 가장 많은 게 1대1 투자 자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리딩방이라고도 흔히들 말하는데 1대 다 서비스만 해야 돼.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쫙 뿌려준다라든지. 그런데 대표님 지금 이 종목 괜찮나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물어보잖아. 거기 답을 해주는 순간 그거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문은 1대1 상담이 가능하고 유사 투자자문은 1대1 상담을 하면 불법인데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는 순간 그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제도를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사람들을 나쁘게 꿰는 거죠. 예를 들면서 저희가 급등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실력을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종목을 문자로 하나 쏴줘. 네. 그럼 다음날 한번 봐야지. 근데 시초가로 급등을 하네? 15% 상승 출발을 해요. 이거 뭐지? 저 사람들 대단한데? 다음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그 다음날 또 한 10% 올라. 저 사람들 진짜 잘하나 보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재성 공시나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들을 저녁 한 6시쯤 늦을막히 문자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종목 한번 보시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틀 전에 저희 VIP 회원들에게만 쏴드린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낚는 거죠. 공시를 보면 누구라도 이거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오르겠는데 그쵸. 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날 밤에 이렇게 쏜다는 거죠. 너무 뻔합니다, 사실은. 사실 이 유사 투자 자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닌데 뭐 리딩방이든 뭐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그 문제가 되는 리딩방 업자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간판만 바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만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해도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임원까지도 리스트를 보겠다.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람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에 있으면 그 업체는 신고를 수리해주지 않겠다. 네. 업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 임원에도 사실은 그냥 등재 안 하면 돼요. 저기 뒷배경으로만 있고 그냥 주주로만 참여를 해도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번에 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공정하지 못한 싸움. 사실 주식의 등락, 주식시장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영역 같기도 하고 여자들 마음 같아요. 이 심리로 움직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근데 여의도에는 정답을 미리 알고 시장의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는 게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공시를 통해서 만인이 알고 있게끔 하고 동시에 똑같은 정보를 접하도록 해야 하는데 네. 그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처럼 그 소문을 먼저 캐치하기 위한 뭐 물론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특히 제도권, 네. 자산운용사나 뭐 투자자문사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일을 좀 한 가지 꼬집어 드리면 블록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딜이 뭐냐면
이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회사의 자사주 아니면 그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지분에 달하는 거 한 1%를 판다. 한 100만 주를 판다.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서 그날 당일에 팔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만에 다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증권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100만 주를 좀 사갈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거 100만 주 사려면 한 30억 드는데요. 그거 다 소화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그 100만 주 살 사람은 어찌됐든 알아봅니다. 그러면 큰 자산운용사부터 전화를 돌리죠. 성공예감 컴퍼니에서 100만 주 블록딜 나오는데 이거 사실래요? 얼마에 준다는데요? 한 5% 할인을 해준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저 좀 사실래요? 또 다른 데 전화를 합니다. 저희는 한 6% 정도 할인해주면 사겠는데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희 한 5억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태핑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에 이제 문의를 한다. 그 과정에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맞죠.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다 개별 투자를 하는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인데. 나온다던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큰 매물을 소화를 하려면 할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최소 3%에서 많게는 10%?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10% 할인을 해서 그 회사 발행 주식의 거의 1%가 매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주가도 영향을 받겠죠. 최소한 7, 8% 이상 떨어지겠죠. 그래서 옳다 이거다. 공매도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매도 쳐놓고 하루 만에 7, 8% 혹은 10% 가까운 수익을 얻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정답을 알고 시험을 푸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런 블록들이 언론이나 기사에 노출될 확률은 적나요? IB 담당, 그러니까 증권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는 써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블록딜, 받아갈 사람, 팔 사람 다 매칭이 된 다음에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기자들은 그쵸. 다 되고 나서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기자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진 기자, 어디 저 블록딜한데 뭐 우리도 얼마 사기로 했는데 그 우리 건 쓰지 말고 내일 아침에 장 전에 거래될 거야. 그럼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하고서 단독 뭐 성공예감 컴퍼니 네. 뭐 100만 주 블록딜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죠. 보통 그런 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써도 되는 것만 얘기해 주죠. 그렇죠. 예. 다 만들어진 다음에 네. 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맞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주로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몫이니까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늘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연구 결과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도 제 책에 실었고 한양대에서 나온 2020년 논문이 있습니다. 전상경 교수팀 자료인데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공매도 거래 비중과 네. 공매도 거래를 통한 수익성은 주가 지수나 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 이 말이 뭐냐면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낼 확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공매도 세력이 확신을 갖고 공매도를 할수록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상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거고 네.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상 이겨놓고 싸우거나 싸우면 다 이기거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편에는 그 개인 투자자 중에는 소위 B2라고 하죠. 네, 신용융자 뭐 이렇게 끌어와서 주식 사시는 분들 최근 많았고요, 굉장히. 근데 이걸로 성공했다 이런 분은 저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파국입니까? 빚을 끌어오면은 사실은 혹시 B2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 신용융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이제 속된 말로 졸리게 됩니다. 급해져요. 네. 이자라는 게 머릿속에 째깍째깍째깍 그것도 거의 맞아요. 1년에 거의 한 10% 육박하고 있고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쵸. 반대매만 대출금 맞으면 대비 어떡하나. 유지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죠. 예. 거의 140%. 그래서 더 여유 있는 투자, 느긋한 투자, 안심하는 투자를 못 해요. 물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안심해서 안 되는 영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2016년 6월부터 36개월간의 그 조사 자료가 있는데 그 기간에 신용거래는 공매도보다 2배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신용거래가 공매도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신용거래를 통한 수익도 공매도보다 이론적으로 한 2배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신용거래를 통한 그 수익금이 공매도의
39분의 1이었습니다. 너무하네. 거의 못 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고 신용융자는 해도 이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 정보를 얻을 채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상장사 IR만 해도 뭐 기관 투자자나 뭐 기자 뭐 이런 대상으로만 하니까 정보를 얻을 곳이 문제가 없고 거의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게임이죠. 게임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투자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에서 네. 성공예감이라는 회사에서 IR을 합니다. IR이라는 거는 기업 설명회이지 않습니까? 투자자에게 자기네 기업을 알리는 거고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좀 관점을 논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기관 투자자만 항상 초청을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기업의 IR 행사에 거의 실질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속된 말로 이제 거의 애들은 가 이런 것처럼 조막소는 오지 마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수천억, 뭐 수조원 운용하는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만 대상으로 우리는 IR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씁쓸한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뭐 슈퍼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몇백억 운용하는 사람들은 VIP니까 증권사에서 모셔다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다가 자리를 마련을 해드립니다. 이거 오셔야죠. 그럼요. 아니, 다른 개인들 아유 어떻게 저 회장님이 개미입니까? 오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은 정보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그래요. 저희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IR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해는 가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는 너무 많고 너무 많죠. 전화도 너무 많이 걸려오고 그 사람들을 다 탐방을 받아주기도 힘들고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은 사실 공정하지 않은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좀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SNS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유튜브, 텔레그램, 블로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식 정보를 본인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 힘이 더 세졌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 설명회, IR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려진 진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언론 기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뭐 저희들도 다 해봤지만 네. 이 단독 보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거 사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기자가 저 특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저 동료가 혹은 심지어 데스크들조차도 취재원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뭐 사실 데스크한테도 취재원을 안 밝혀도 되기는 해요.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100%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그 기자밖에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많이 왜곡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도 월급쟁이죠. 성과평가를 받죠. 네. 또 연봉제가 요즘 좀 많아져서 기자들도 무리수를 두는 속된 말로 지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 확인이 되면 이거 확인을 해야 한다면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근데 한 50% 긴가민가 할 때 흔히들 이제 그냥 지른다라고 하는데 특히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개별 기업의 주가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 시장을 흔들어 놨던 게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 애플카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 참 많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행태였는데 당시 뭐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네. 하면서 당시에 주가 변동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보로 밝혀졌어요, 결국은. 왜냐면 회사도 부인을 했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근데 2022년에 거의 또 비슷한 애플카 관련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뭐 어디를 특정해서 이제 지칭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아무리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도 애플한테 이걸 확인을 못 해요. 답장 안 와요. 네. 이메일 보내도. 너희 정말 현대 기아차랑 이거 논의한 거 맞니? 너희 정말 도요타에도 갔다 왔니? 확인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흔히들 가장 기자들이 쉽게 단독할 수 있는 출입처가 북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고 써도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줘. 그러니까 북한 관련 기사나 애플 관련 기사나 일단 지르고 보면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확인은 안 돼. 근데 이 기자는 막 주가가 움직이니까 내 기사에
우리 언론사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기사를 보면 누구누구 누구에 따르면 어디 측근에 따르면 근데 사실 출처는 꼭 밝혀야 되는데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민감한 소스는 어디서 나오죠? 이게 저도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도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중심에 내가 투자하거나 네. 내가 분석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뉴스가 나온 기업이 있죠.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사가 있죠. 고객사. 밑에는 협력사. 벤더라고 하는 납품하는 협력사가 있고 옆에는 경쟁사들이 있겠죠. 네. 근데 고객사, 협력사, 경쟁사 어디서든 이 회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잘못 흘러가면 이 기사가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애플에다가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해. 이 회사가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장에 알려지면은 애플한테 고객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경쟁사에서 나옵니다. 같이 애플에 입찰 들어갔다가 탈락한 회사가 우리는 쟤네 애플이 뭐 요청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될 대로 돼봐라 하면서 기사한테 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나오는 구조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기자 출신이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도 믿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누구도 믿지 마라. 기사도 믿지 말고 언론사도 믿지 말고 기자도 믿지 말고 애널리스트도 믿지 말고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는 파편적으로 해서 본인이 재료를 모아서 본인이 직접 그 요리의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방금 제가 한 이야기죠. 네.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종 의사의 결정은 요즘은 다 MTS로 투자하십니다만 최종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본인입니다. 맞아. 근데 항상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탓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한두 번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반복이 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보를 찾기가 쉬운 세상이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으셔야 한다라고 제 책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도 네. 이런 자본시장의 현실, 자본시장의 생리를 모른다라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잠재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부를 좀 읽어나가려는 분들은 안전벨트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약간 이런 것도 그런 띠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요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읽혔다고 하는데 네. 시장을 많이 아니까 읽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읽으면서 오히려 이 내용을 내가 다 알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조금 더 덜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업계 선수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책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고맙습니다.